네.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 돈 중심 사고를 우리 사회에 주입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후 세상을 이끈 종교는 불교도 기독교도 아닌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중심 사고가 만연하면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는 점점 퇴색했습니다. 언론을 포함한 여론 선도층이 앞장서 돈이 돈을 번다는 신화를 전파했어요. 이전까지 한국은 배금주의가 판치는 자본주의 국가임은 분명했지만 유교적 관습 및 사고방식, 전통사회의 유훈과 문화의 영향으로 그렇게까지 대놓고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대놓고 돈의 최고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쉽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일수록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부는 명예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가난은 죄가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월가 금융 자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고도의 사기극일 뿐이었어요. 이 사기극이 원만하게 성사되려면 다수 대중을 현혹할 수 있어야 해요. 누가 그 일을 맡을까요? 엘리트들입니다. 여론 형성의 1대 9대 90의 법칙은 여기서 나와요. 즉, 뛰어난 한 사람이 전략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것을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 등 사회 엘리트로 구성된 9명이 갖가지 논리와 수사를 동원해 교묘하게 포장하고 여론 매체를 이용해 널리 전파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대중은 이를 대세로 여기고 추종하는 것이에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집단이 대중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으로 진보개혁 세력은 왜 추락했나? 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거침없이 권력을 독차지하며 들어올 때 보수 성향의 주류 집단은 이를 환영하거나 대체로 순응하는 입장이었어요. 이들은 애초부터 미국식 이념에 친화력을 지녔고 신자유주의의 승자 독식이나 엘리트 지배 구조에서 손해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주목할 것은 민주화 운동의 맥을 잇는 진보개혁 세력의 대응이었습니다. 진보개혁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열차의 브레이크를 걸 거의 유일한 역량이었어요. 왜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주축은 과거 민주화 투쟁을 주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식 가치와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노동운동 등 기층 민중운동과도 줄곧 연대해 왔습니다. 소수 자부의 입장보다는 다수 노동자의 관점에 서거나 최소한 양자의 균형을 추구할 거라는 기대를 받을 만했죠. 그러나 however 두 정부는 시종 투자자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신자유주의 세상으로 내달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1991년 소비에트 유니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냉전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는 일거에 실패한 시스템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반면 승자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선택 가능한 유일한 답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1990년대 내내 신경제의 유례 없는 장기 호황을 누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길을 따라가자는 생각을 갖기가 쉬웠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이반자들 중 다수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권의 탄압을 받고 국가가 동원한 물리적 폭력과 싸우는 동안 그들은 국가의 억압과 간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내면화했었죠. 자연히 국가의 개입을 줄일수록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할 것이라는 생각도 강했어요. 국가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라는 주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얼핏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내면화한 정치적 신념과 친숙한 구석이 있었어요. 두 정부의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신자유주의는 일순간에 군사 독재의 잔재를 극복하는 개혁 이념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지못해 수용했다기보다 적극적 대안으로 간주한 측면이 겁나 강했지롱. 노무현 정부 시절
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먼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자 시민단체에서는 정부를 향해 공사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어요.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주택공사, LHSH 이런 거 있죠? 이런 주택공사로 하여금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however 노무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스스로 고백했듯이 재임 기간 내내 신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사고했어요. 자신을 가리켜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뭔가 좀 아가리가 안 나는 것 같은 아무튼 외환 위기를 계기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이 대규모로 양산된 상태여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대표로 하는 조직이 지속적인 부작용을 낳을 것이 뻔한 노동유연화 정책에 합의해 준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였어요. 적어도 관련 입법을 몇 년 이내의 한시법으로 정하고 그 사이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협이었을 것이에요. 1998년 초 노동단체의 선택은 형식은 타협이지만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어요. 민주노총이 노사정합의 대가로 얻어낸 양보도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일 뿐이에요. 정리해고가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자 곧바로 노동자 목을 치는 칼바람이 댄싱 인 더 스타 춤을 췄어요. 노동단체 대표들이 유연화의 법제화에 동의한 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례호를 온전히 막아내지 못하자 노동자들은 조합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책임져 줄 존재는 자신뿐이었어요. 이후 노동조합은 현상 유지 플러스 알파를 위한 도구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두고 한국 노동자의 대표 조직이라거나 저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노동자들이 노조를 무기로 제살길 찾기에 몰두하자 사용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뽑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도모했어요.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이 급증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이 되자 8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의 투쟁은 정규직으로 하여금 현상 유지에 더욱 집착하도록 만들어 노조를 점차 보수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노무 관리가 수월해지는 것이에요. 사용자가 무엇이 아쉬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까요? 또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예전 처지를 잊고 노동운동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어렵사리 얻은 정규직 일자리를 절대로 지켜야 할 성역처럼 간주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투쟁 목표를 달성할수록 노동운동은 거꾸로 힘이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죠.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그의 대표작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정치의 출발은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슈미트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의 핵심은 적과 친구로 표현되는 양자구도를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는가에 있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대 독재 구도를 일관하게 밀고 갔어요. 독재에 대한 광범한 저항감이 국민들 사이에 퍼진 조건에서 이 같은 구도야말로 사상과 정치적 의견의 사이를 넘어 최대한 많은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약체로 평가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하자 기득권 세력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패배했던 거는 무엇이기냐.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IMF 책임 외환위기의 발발로 인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신출 내기한테 패배한 건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평화 대 냉전 구도를 깨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자 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핵심의 박근혜 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그룹은 2002년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사회가 평화 세력 대 냉전 세력 구도로 재편된 데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2004년 총선이 끝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한 뒤 좌우 구도로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수 정치 집단 입장에서는 결정타, 파이널 펀치를 날릴 기회인 반면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독이 든 사고와 성배가 될 수 두 가지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삼성이 던진 것으로 알려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부가 요구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었어요. 노무현 정부는 다소 성급하게 두 이슈를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평화 세력은 북한 대동강 맥주 느낌 나게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노무현 정부는 적극 추진 입장이었으나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극 반대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결집한 평화 세력은 한순간에 해체되었어요. 김대중 정부의 평화 정책을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층은 다시 이탈해 우파의 일부로 편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무렵에는 좌우 구도가 이미 공고하게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좌우 구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는 데 무력해요. 소수 기득권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 다수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시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스스로를 보수 또는 우파로 여기는 사람들이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가 기득권층은 아니잖아요. 기득권층은 수적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세력이에요. 이들은 보수의 의제를 전지면서 정치, 여론, 학문 등을 두루두루 동원 참치 느낌 나게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수층으로 끌어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수층에 합류할수록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질, 에센스를 감추기 매우 쉬워져요. 소수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보수 집단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국민이 양분되어 옥신각신하는 좌우 구도는 기득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보수 진영을 질타하고 공격하는 것이 기분은 통쾌할지 모르나 그럴수록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측에서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거부할 거예요.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 또는 누가 더 낫냐 하는 대결과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소수 기득권 세력을 고립시키고 다수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구도를 모색해야 돼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뛰어넘어 다수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일부의 제목 뭐냐면은 좌절의 시대, 우리 앞에 놓인 질문 이 부분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